4회 4본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 안 가요? 조 단위요? 그러니까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맨날 이야기만 듣다가 요즘 애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성경을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여주니까 생각보다 많이 다른데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려드리는 대학 크리스찬 교양 수업 하버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버드 수업은요, 대한민국의 인디애나 존스 이삭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연구 교수로 있고요. 매 학기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에서 고대 서아시아, 고대 근동, 고대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객원 교수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고고학자 룩으로 입어봤는데 네. 원래는 호미, 붓 이런 네. 걸 들고 뭔가 이렇게 하는 탐험가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정말 그런 분이신가요? 네, 저는 우선은 모자도 인디아나 존스 모자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발굴할 때는 카펜터 바지 있잖아요. 입고 들어가서 이제 직접 발굴을 하죠. 인디아나 존스라고 부르는 그 별명이 참 좋더라고요. 레반트 고고학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던데 맞아요. 불어, 르부어에서 나왔는데 원래 이제 떠오르다. 그래서 유럽에서 보기에는 해가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유럽의 입장에서 기준에서 보면 동쪽이죠. 그 동쪽이 지중해 동쪽 지역이에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그 지역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지리적으로 레반트라고 합니다. 그게 하필이면 성경과 연관이 돼요. 저에 대해서 이제 성서 고고학 자라고 많이 부르세요. 왜냐하면 레반트 지역을 이제 발굴하고 그 지역의 역사를 탐구하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역사까지 이제 가르치는 성서학자이거든요. 레반트 고고학만의 매력을 어떤 네. 거라고 이제 생각하세요? 저는 성지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네. 땅 자체를 원래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레반트라고 하는 고대 근동이랑 이집트 지역을 연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치기 어려운 그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오늘날 일론 머스크처럼 많이 벌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발굴했을 때 이름을 길이길이 영원히 남길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든 거예요. 성경과 관련된 여호와의 법궤. 그거 발굴하면 대박 아닐까요? 트로이를 발굴했었던 네. 하인리 슐리만처럼 그런 고고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2008년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터라고 하는 키르베 케이아파라고 하는 지역을 그때는 발런티어로 그러니까 아마추어로 간 거죠. 그냥 발굴 한번 해보겠다. 발굴하면서 여러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발굴되는 것도 보고 신상도 나오고 토기에 이제 글씨가 적혀 있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꿈이 더 커지기 시작했죠. 나도 여호와의 법궤 찾아서 대박 내겠다. 이런 생각을 점점 크게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직업 만족도가 지금도 높으시겠어요. 그 발굴했을 때 쾌감이 엄청나요. 아, 그래요? 그게 딱 나왔는데 와 진짜 이거 나왔다 대박이다 하면 이제 발굴 스태프들이 막 서로 부르거든요. 여기 나왔다고. 그러면 발굴하던 모든 지역에서 이제 달려옵니다. 진짜냐? 만져봐도 되냐? 뭐 이러면서 뭐 보거든요. 엄청 뿌듯하고 무엇보다 뭐 성경과 관련된 그 내용을 직접 발굴하는 거니까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네. 교수님 혹시 그러면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어요. 네. 그럼 그게 값어치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우선 값어치를 매길 수는 없어요. 그게 엄청날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면 네. 첫 번째는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 오, 봤어요. 1947년에 그러니까 사해 주변에는 이제 광야 사막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양들이 이제 때로 다닐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양들을 치는 베두인 목동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목동이 그날 하필이면 양 한 마리를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 한 마리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운명은 그렇게 시작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해 동굴을 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이 동굴 안에 양이 들어갔을까? 염소가 들어갔을까? 근데 이제 동굴 안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나 봐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굴의 깊이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돌멩이를 던져본 거예요. 먼저. 그랬는데 하필이면 아래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난 거죠. 돌을 막 이만한 걸
던졌나?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니까 뭔가 싶어서 이제 내려갔더니 요만하게 이렇게 길다란 항아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 항아리에 제 두루마리로 된 사해사본 양피지가 엄청 많이 발견된 거죠. 아,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한 거냐면 그거를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요. 요 양피지들을 조금씩 설마. 찢었습니다. 찢어서 여리고로 가서 그 양피지 조각들을 팔았나요? 팔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 제값도 못 받았겠네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골동품 상인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게 진짜라면 엄청나겠다. 그래서 이거를 수소문을 해서 이 아이한테 이거를 더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제 신나서 계속 가져오기 시작했죠. 조금씩 찢어서. 그런데 이제 저희 고고학자들은 이제 가끔씩 그 골동품 상점에 가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혹시 이제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들어왔을까 싶어서. 그래서 히브리 대학의 엘리 슈케니라고 하는 고고학자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궁금해서 여리고로 바로 내려간 겁니다. 골동품 상인들을 만났고 그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목동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동을 만났고 엘리 슈케닉이 그 주변에 있는 동굴들을 하나하나씩 탐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1951년부터 57년까지 진행됐었던 쿰란 프로젝트, 사해사본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인가요? 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조 단위요? 정말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두루마리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대이사야 두루마리 같은 경우는 네. 길이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손을 펼쳐서 들 수 있는 두루마리의 크기가 아니에요. 네, 한 대여섯 명이 붙어야 들 수 있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사고는 이사야 내용이었나요? 아니요. 지금 성경 전체예요. 성경 딱 하나 빼고. 하나 성경책 빼고 다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석도 있고 네. 해석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할 가치가 굉장히 큰 컬렉션입니다. 네. 그 친구가 고고학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네. 그 그렇죠. 친구가 고고학자가 안 됐으면 네, 맞아요. 싶긴 하네요. 네. 오. 근데 뭐 그런 사례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모압왕 메사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네. 네, 모압왕인데 이 왕과 관련된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는 석비가 네. 1860년에 발견이 됐어요. 요르단의 오늘날 수도가 암만. 음. 네, 암만 좋다라고 해서 암만이라고 하는데 네. 그 옆에 이제 디본이라고 하는 고대 모압 수도가 있어요. 아. 거기서 석비가 발견이 됐습니다. 음. 진짜 아예 정말 이렇게 크게 사람의 몸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석비가 발견이 아니 됐거든요. 그 석비는 어떻게 발견이 된 건가요? 그 석비도 우연하게 발견된 우연이에요? 거예요. 발굴하다가 아. 그냥 나온 건데 그거를 맨 처음에 이제 학자들이 이게 너무 흥분이 돼서 탁본을 바로 떴거든요. 근데 탁본을 뜬 건 좋은데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깼어요. 왜요? 똑같습니다. 하려고요? 그렇죠. 조각조각으로 팔면 더 비싸게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깬 거예요. 네, 다행인 것은 탁본을 미리 떴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완벽하게 재구성을 해서 읽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깨진 부분을 이제 덧붙인 그런 석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 일부 유튜브를 보면 이 네. 성경을 가지고 신화나 전설이다 폄훼하는 음.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고고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역사입니까? 혹은 신화나 전설입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매 학기마다 제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듣는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궁금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 혹은 이제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도 궁금해하세요. 근데 우선은 제가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신학화된 역사다. 신학화된 역사. 우선은 신학화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신앙의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 사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오늘날 저희 현대적인 관점에서 역사가가 바라보기에는 역사적 사료가 아닐 수도 있어요. 혹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역사적 사료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가치 판단의 관점에서 종교적인 색깔이 들어가 있는 책이니 종교적인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기에는 역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에는 성경은 얼마든지 역사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고고학적인 네, 관점에서도. 그런 네.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성서는 신학화된 역사이기 때문에 서술 방식이 전설적이거나 혹은 신화적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분을 하는 건데 전설, 신화 혹은 신화적, 전설적을 구분하는 겁니다. 신화와 전설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거짓말 아닌가? 허구라고 하는 그 단어나 개념을 그 두 단어에 넣어서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화적이나 전설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서술 방식상 신화가 갖고 있는 서술 방식 혹은 전설이 갖고 있는 서술 방식을 따라서 쓰는 겁니다. 네, 따라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고대인들에게 좋은 적절한 서술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서술을 한 겁니다. 근데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제가 이제 뭐 고대 그리스, 로마, 메소포타미아, 네. 이집트 그런 자료들도 연구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이제 강하냐면 그런 내용들도 종교적인 필체나 신화적이나 전설적인 필체를 갖고 서술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고고학적인 유물들과 이제 비교 대조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네. 발견되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성서에 있는 내용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논쟁은 있죠. 그 유튜버들의 주장 중에 그 성경에 나오는 연대와 실제 연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허구다라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성경을 이제 쓰는 저자와 편집을 하는 편집자가 있어요. 유튜버 분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이 이제 처음으로 구전으로 이제 전승되어서 내려오다가 이제 쓰여졌겠죠. 그래서 여러 책들이 쓰여지고 이제 종합되는 편집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종적으로 편집되는 단계만 딱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 제가 비유를 들게요. 저희 삼국사기 아시죠? 네. 네, 한국의 유명한 고대사 사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삼국사기를 정사, 그 당시 객관적으로 일어났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사료로 보거든요. 자료로. 네. 근데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거 아닌가? 문종 때부터 인종 시기에? 그러면 그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고대 삼국시대의 역사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후에 있지 않냐. 썼으니까. 예. 네. 700년 이후에 쓰였으니까 적어도. 혹은 뭐 주몽, 온조, 박혁거세 그 삼국의 시조 이야기를 하면 거의 뭐 1200년, 1300년 네.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역사적인 사료 가치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부식은 최종 수집, 편집, 편찬을 한 사람이에요. 고대에 막 주어졌었던 자료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수집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도 책을 쓴 저자들이 있겠죠. 그럼 그 책들을 각 시대별로 수집 편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정경이 된 거죠.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데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종 편집 단계를 보고 그 편집 단계가 이제 성경이 쓰여진 거다. 쓰여진 시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거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구전적으로 내려왔었던 그 시대도 있고 처음에 저술됐었던 그 시대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대를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이게 맨 처음에 쓰여졌었던 구전으로 내려왔었던 그 시기 혹은 성경이 처음으로 저술됐었던 그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도 찾을 수 있어요? 그 시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유물들, 이제 제가 고고학 발굴터에서 발견하는 유물들과 일치하는 시기라는 거를 저는 보게 돼요. 다윗 이야기라고 하면 이제 기원전 10세기 시대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을 탐구하고 연구를 하고 발굴됐었던 자료들을 이제 레포트를 읽으면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이야기 10세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놀랍게도 그 발굴됐었던 자료들과 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 저술됐었던 시기를 봐야 된다. 최종적으로 수집되고 편찬됐었던 시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길가메시라든지 또 함무라비 법전보다 성경이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따라 쓴 거 아니냐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처음을 보지 않고 맨 끝만 봤기 때문에 맞아요. 만들어지는 어떤 오류일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 처음 편집됐었던 시기를 이제 저희들이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기원전 7세기, 6세기, 5세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아래 좀 내려와서 시대를 끌어내려서 판단 평가를 하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6세기 이전에 어느 정도 그 이전에 쓰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계의 정설이거든요.
물론 길가메시 서사시도 아주 오랫동안 유구한 세월 동안 계속 구전으로? 수전 편집 계속 되어 왔어요. 네. 구전으로도 내려오고. 그래서 기원전 2000년부터 원래 그 길가메시 서사시가 내려왔었고요.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최종 편집본은 6세기 음. 때라고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가메시 서사시랑 창세기에 나와 있는 홍수설화 이야기가 이거 베껴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스라엘 학자들도 그렇고 뭐 미국 학자들도 그렇고 그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네. 뭐예요?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수집되고 편찬되어 왔잖아요. 네. 그 수집되고 편찬되어 왔었던 그 시기를 리터러리 디펜던스라고 하는데 근거하다라고 해요. 문학적인 근거. 다른 사료에서 그걸 베껴 왔으면 그거를 베껴 왔다라고 하는 그 문학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확정되지 않아요. 예, 그 시기가 언제 정확하게 베껴왔다, 가져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와 같이 모티브라든지 주제라든지 단어라든지 어구라든지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리터러리 컨벤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문학적 관습.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비슷한 문학적인 그런 장르들을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통용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이집트, 레만트 지역에서도 자연스럽게 주고받으면서 문명이 오고 갔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도 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먼저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읽어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읽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모티브나 자료나 주제들을 그 다음에 혹은 발췌해서 보여줘요. 예, 그 논쟁이 되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맨날 이야기만 듣다가 직접 읽어보고 봤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오. 그랬다가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성경이야 라고 하면 이제 생각보다 많이 다른데요? 라고 얘기해요. 물론 비슷한 부분들은 있어요. 네. 예, 모티브나 주제는 비슷하죠. 뭐 예를 들면 방주를 만드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방주가 이제 비가 막 내리니까 뜨겠죠. 네. 사람들이 죽고 방주에서 이제 비둘기나 이제 새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티브들은 유사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주된 서사적인 흐름은 다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편지를 쓰는데 네. 편지 양식이나 구조는 비슷하죠. 근데 그 내용들은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내용이 다르면 저희가 보통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구조나 양식이 비슷하다라고 그쵸. 해서 똑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 학생들은 그걸 보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교수님 생각보다 내용이 많이 다른데요. 영향을 주고받은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괜찮아요? 저한테 오히려 거꾸로 질문하곤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리터러리 컨벤션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관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납득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요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발굴을 100년 동안 했는데 못 찾았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볼 수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